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소비가 진작돼야 한다. 내수 살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생생경제가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상반기에는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집 문제를 짚어봤었고요. 이번에는 일자리 문제를 프로젝트 잡을 통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반기 대기업 공채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내 면세점 입찰이 다음 달에 또 있습니다.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곳이 롯데 면세점 2곳을 포함해서 4곳이나 있거든요. 형제난으로 시끄러웠던 롯데가 다시 과연 면세점 허가를 받아낼 수 있을까 주목이 되고요. 동대문을 후보지로 해서 두산이 적극 나선 것이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면세점 허가를 둘러싼 재계의 힘겨루기와 독과점 논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 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 증시는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도 역시 좀 신약하게 끝났는데요. 네. 코스피 시장은 1883.22, 2.82포인트 빠져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648.80, 1.65포인트 빠져서 끝났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요. 네. 23일 연속 매도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2,851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예. 거꾸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371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반대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2,679억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450억을 순매도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네.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 쪽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제 엇갈린 부분 자체가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여부 자체를 좀 불투명하게 한다라는 이런 부분 자체 시장을 끌어내린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8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지수가 17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22만 5천 명이었으니까 예상치가 적게 나왔던 부분은 금리 인상 세를 좀 지연할 수 있다는 소식으로 들렸는데 반대로 8월 달에 미국 실업률 자체가 5.1%로 나타나가지고요. 2008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는 네. 오히려 일관된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은 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또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중국 증시가 네. 나흘 만인가요? 개장을 했었는데 중국 증시는 지금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건가요, 오늘? 일단 중국 증시는 이제 아침에 플러스 시작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 전통절 기념일로 이틀을 쉬었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 합쳐서 나흘을 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봤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은 오늘 저녁 쉬죠. 미국 노동절 연휴로 쉬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언제는 또 중국, 언제는 또 미국 이렇게 계속 영향을 받는 쪽이 달라지는데 네. 업종별로나 또 종목별로 볼 때 눈에 띄는 게 있었나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삼성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시는 것처럼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결제 시스템이죠. 네.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서 일단 이치를 띄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제약사입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경영진을 면담했다. 네. 그리고 향후에 서로 협력 방안을 좀 더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이오 산업 쪽으로 삼성그룹이 좀 더 치중하지 않느냐라는 또 그런 것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중국 최대 명절, 사실 우리도 최대 명절인데요. 네. 종추절 연휴, 그다음에 그렇죠. 국경절 연휴까지, 그리고 일본의 실버위크가 이제 9월 말부터 10월 10일까지 이어지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광 관련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도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1,200원 이상으로 갔는데 이 영향은 없었나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 자체가 일단 중국 위안화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피해 정도 여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제 그동안 우리를 건드려왔던 일본 옌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그러면은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까요?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미국 FOMC가 있는 17, 18일까지는 예. 조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이번에 또 금통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9월달 또 쿼드러플 리칭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다 보면 시장 자체는 좀 조심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배틀을 작게 잡는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 네. 수익 낮게 잡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될 수 알겠습니다. 있으면 주식보다는 현금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시장이 네. 좀 나아질 때까지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도 하나의 금융 상품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 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할 시간인데요. 속보 하나 먼저 전해드리고 갈게요. 홈플러스가 MBK 파트너스에 매각이 됐는데요. 매각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7조 6,800억 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아마 국내 기업 인수합병 역사상 최고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7조 6,800억 원이면은 우리나라 M&A 사상으로는 최대 규모죠. 그렇습니다. 예. 사상 최대 규모고요. 매각 차익만 4조 7천억 원이 훨씬 더 넘죠.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됩니다. 예, MBK가 사게 되면은 글쎄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사모펀드가 사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사모펀드니까 이거는 계속 가져가는 거라고 볼 수 없을 테고요. 네, 이 회사를 다시 한번 구조조정을 하든가 기업 가치를 높여서 몇 년 내에 다시 매각을 하는 게 아마도요. 사모펀드의 목표지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지금 계속 반대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모펀드가 인수한다고 해서 뭐 다 안 좋은 건 아닌데, 글쎄 어쨌든 홈플러스가 좀 많이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손바뀜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국제도 좀 그렇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 종업원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불안한 마음이 그러니까요. 있을 겁니다. 구조조정을 예. 한다 그러면 뭔가를 팔거나 사람을 자르거나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 좀 걱정은 되긴 될 텐데 당장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좀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이 홈플러스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 네. 이제 삼성물산에서 테스코랑 손잡고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취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테스코 얘기를 하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 네. 홈플러스의 모태가 테스코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테스코에 쓰지도 않은 상표 로얄티 이거를 1,200억 원이나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또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의 꼼수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걸 한번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홈플러스 매장을 가면 네. 테스코 브랜드를 붙인 이 있었죠. 자체 상표 브랜드가 예.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상표권 로열티를 지급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걸로 그 몇 년간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테스코라는 이름이 싹 빠지고 네. 홈플러스 자체 브랜드를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되레 로열티는 엄청 껑충 뛰었습니다. 2012년까지 로열티를 지급했던 게 1년에 약 30억 원 정도였는데 예, 2013년, 2014년이 616억, 584억으로 그 전해에 비해서 약 20배 이상 이렇게 껑충 뛰었습니다. 아니 자, 어떻게 이렇게 20배나 늘어나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계약에 따라서 매출의 몇 %를 준다 뭐 이렇게 돼 예. 있으니까 요 퍼센티지만 조정을 하면 이렇게 로열티를 주는 게 합법입니다. 문제는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테스코란 브랜드도 안 썼는데 이걸 준다. 예, 이거는 뭔가 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꼼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하나는 테스코 돈을 빼가는 거. 네, 경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매각을 할 계획이니 미리 돈을 빼가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요만큼 로열티로 지급을 하면 그거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 한국에 내는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 150억 정도의 세금을 줄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진짜인지 아닌지 뒷얘기는 그렇게 밖에서 보고 있는 분석인데 아마도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의 그렇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로열티가 늘어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게 조금 씁쓸해 보입니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의원실에서 아마 그 금감원 전자공시 같은 것들을 보고 내놓은 자료 같기는 한데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남겨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절세냐 탈세냐 가지고도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게 틀린 것은 아니니까 네. 탈세라고 그냥 까진 아닌데 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예, 테스코 안 쓴 지가 언제인데 계속 이렇게 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안 쓰기도 했는데 로열티가 갑자기 20배가 늘어났다는 거는 하여간 어떻게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네. 우리 정말 중국 때문에 시장도 널뛰기를 하고 투자자들의 마음도 널뛰기를 했었는데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최종적으로 다시 조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국가통계국이 오늘 그 2014년 GDP를 이제 다시 확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중국 국내에서 생산된 규모가 63조 6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경 1,80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종전에 발표했던 거에 비해서 324억 위안을 낮춰잡았고요. 그에 따라서 GDP 증가율이 7.4%에서 7.3%로 0.1%포인트를 더 하향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이 중국이 그 GDP 성장률 목표를 7.5%로 잡았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 목표 미달치가 0.1%포인트 더 늘어난 셈입니다. 올해는 성장률 목표치가 7%인데 네, 맞춰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중국 경제 지표들이 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당장 무역 통계가 나오고요. 네. 10일과 13일에도 이 물가 지수라든가 생산 지수 이런 게 좀 발표가 됩니다. 내일 나오는 무역 통계는 이제 확정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밖에서 이제 예상하는 거는 작년 8월보다 6.7% 수출이 감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입도 약 8%, 또 일부 노무라증권 같은 곳에서는 수출은 7%, 수입은 10% 정도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불황형 무역 흑자 뭐 이런 인식이 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수입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고요. 물가는요? 10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아직 이게 발표가 안 된 거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좀 물가도 빠졌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13일에는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지표 내수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다 좀 안 좋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재밌는 거는 이렇게 좀 안 좋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중국 증시 조정은 끝났다. 이제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립 서비스죠, 일종의. 네, 우리 한국 상황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윗분들이 이런 얘기할 때는 상황이 안 끝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숫자들도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조금 더 출렁거리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에 진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한국 경제나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조금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네. 급여 생활자들의 연봉 수준이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정도 주목을 하죠. 그렇죠. 연봉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하고 적은 사람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게 관심이거든요. 일제 시청자 여러분도 자기 연봉이 얼마 정도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면 배가 많이 아프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국감 시즌을 앞두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러 이제 기관들에서 자료를 받는 건데요.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연봉 10억 원이 넘으면
0.01%의 슈퍼리치가 된답니다. 네. 1868명입니다. 와, 많네요. 네. 그 생각보다 예. 많다고도 볼 수 있겠죠. 0.1%는 예. 3억 5천만 원이 넘어야 되고요. 15,990명. 또 1%는 상위 1%는 1억 3,500만 원이 네. 넘으면 되고요. 약 17만 8,83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1%에 들려고 하면은 연봉을 이렇게 12로 나누면은 월마다 받는 월급은 얼마예요? 약 한 1,125만 원 정도 1,125만 받으시면 원. 됩니다. 네. 뭐 얼마 안 되죠? 예, 그냥 좀 침묵이 좀 흐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상위 1% 전체 이제 평균 연봉을 따지면 2억 2,020만 원이었고요. 이거는 예. 1,835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상위 10%로 가면 연봉이 6,700만 원이면 되고요. 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는 169만 2,022명. 또 요 반짝여서 상위 5%는 연봉 8,500만 원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소득이 낮은 경우도 좀 살펴볼까요? 근로자 전체부터 우선 보면요. 네. 근로자 전체,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뽑은 근로자 전체 월급 그 소득자죠. 예. 1,618만 7,647명이었고요. 평균 소득이 3,172만 원. 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낮으면 평균에 미달하는 그런 수준인 건데요. 이렇게 미달하는 이 3,150만 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1,022만 5,454명, 전체의 63%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6명은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10억 원 넘어가는 슈퍼리치들이 이런 통계를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10억 원 넘는 분들의 이 월급이 전체 아까 말씀드린 평균 소득 3,17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윗분들 빼고 밑에 통계를 다시 뽑으면 더 숫자는 낮아질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산 화장품이 저는 중국에서 1위인 줄 알았는데 1위가 아니라 2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1위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1위는 부동의 프랑스였습니다. 네, 한국이 급성장한 건 맞는데요. 네. 작년, 그러니까 2014년에 한국이 중국에서 차지한 그 순위가 4위였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숫자를 뽑아보니까 2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네, 7개월간 팔은 게 작년 거 이상을 벌써 이미 팔았다고 합니다. 잘 팔았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하셨습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상반기는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어갔었고요. 하반기는요.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년의 고용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요. 2015 대기업 하반기 공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채용 담당관이 직접 들려드리는 알짜 정보도 전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가 돼 있고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생생경제 2부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 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오늘은 건설인재 채용 설명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건설업체 채용 담당관을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하셨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채용 시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건설업의 특징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입사를 했을 때 어떤 역할을 본인들이 할 수 있는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채용 설명회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개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우선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건설 산업이 청년 실업 문제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채용은 한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좀 규모를 확대해서 한 1,000명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만들 때 그 업체에 관련되는 공부를 많이 한 후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입사에 많은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설명회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생이신가요? 취업 준비하고 있는 토목 전공 했거든요. 와보니까 좀 어떠세요? 자소서도 첨삭해 주는 것 같고 이미지 메이킹도 해주는 것 같고.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합격할 수 있을까 아닐까 그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례지만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건축학과에. 어디 지원할 생각이신지. 그냥 건축 쪽으로 지원하려고 어떤 회사가 있는지 보러 왔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좀 고민되는 부분 어떤 게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1, 2년씩 더 학교 졸업하고 오래 준비하니까 아무래도 저는 바로 이제 지금 처음 지금 지원하는 거라서 그런 게 비교되는 게 많이 좀 걱정되고 그래요. 와보니까 좀 어떠세요? 여러 군데 회사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저는 지금 이미지 컨설팅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기준 자체가 조금 모호하고 인적성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서 느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런 쪽에서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지금까지 건설인재 채용 설명회 현장이었습니다. (2015년) 삶의 질 높이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누구나 당당한 직업을 가지길 원합니다. 정말 일하고 싶어요.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우리 고용시장의 문제는 무엇? 네, 저희가 기획을 해놓고도 굉장히 잘 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상반기에는 집 문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었고 하반기는요.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잡 프로젝트를 갑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 잡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다방면의 이야기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청년 일자리. 정말 고민 많죠. 중장년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 일자리. 이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일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에는 역시 생생경제의 전문가시죠. 생생경제에서 이 취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크루티 서미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많이 네.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참 시즌이죠. 네. 네. 그래서 국내 주요 그룹들이 네네. 대졸 신입사원 공채 이걸 발표를 했는데 네. 기업별로 얼마나 뽑고 또 언제까지 뽑는지 좀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이미 시작된 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좀 이번 달에 추석이 있어서 주요 그룹들 기업들은 대개 9월에 시작하고 끝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바쁘다 이제 이런 그렇죠. 이야기고요. 예. 근데 일단 서류 접수 마감일 순으로 주요 기업의 채용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오는 9일 벌써 KB국민은행은 접수를 마감합니다. 채용 인원은 약
250명 정도. 내일 모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11일 기아자동차가 또 접수 마감인데요. 예, 채용 인원은 제가 수집이 잘 안 되는데 일단 발표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 하반기 4,000명 정도 뽑을 것이라고 언론에 계속 이제 발표된 바 있죠. 그다음에 14일 마감인 기업들이 삼성그룹, 현대차, 우리은행 등이 있고요. 삼성그룹은 4,000명 정도, 그리고 현대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룹 규모로 4,000명 정도, 우리은행도 470명 정도이고요. 15일은 KD산업은행, 17일은 롯데그룹 이렇게 이제 마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LG전자의 경우는 제가 지금 모르는 건지 발표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채용 규모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1일 날 서류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이 면접 전형으로 들어가겠죠. 예, 9월 추석 전까지는 거의 다 접수가 되는 그럴 것 것으로 같고요. 예상이 됩니다. 와, 지금 취준생도 그렇고 상무님도 진짜 바쁜 시즌이긴 하네요. 제가 바쁜 것보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또 9월을 놓치면 또 한 시즌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가장 안타깝지요. 몇 번째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근데 이렇게 숨가쁘게 발표를 하는데 인원이나 좀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기업별로는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체 규모로 볼 때는 어떤가요? 지금 올 하반기 채용 동향에 대해서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대기업의 채용 규모는 조금 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고요. 그 이후로 이제 언론들이 주도해서 주요 그룹사들의 채용 규모를 조사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도 대답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이다 보니까 언론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대 그룹뿐만이 아니라 이제 22개 그룹까지 지금 확장해서 채용 규모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 하반기 채용 규모가 22개 그룹에 29,000명 정도. 29,000명 정도. 그리고 10대 그룹만 따져보면 10,000명 이상 정도의 인원이 이제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전년 대비로 이제 비교해 보면 8%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숫자를 지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숫자는 대졸 신입뿐만이 아니라 인턴십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 기회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인크루트 조사 결과는 신입공채 쪽에 딱 국한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건 거의 전년 수준이에요. 늘어난 숫자가 아니라. 근데 지금 언론조사 발표 결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의문이 좀 있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은 올해 가장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늘어난 데는 금융계예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금융 쪽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올해는 이게 이 정부 투자 회사들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올해 증원이 좀 많이 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이제 국민은행이라든지 KB국민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KB하나은행, 그다음에 NH농협 다 올해 이제 채용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보다는 좀 증원한 인원을 뽑는 것으로 일단 조사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택 시장, 우리가 상반기에 이제 집엔자 프로젝트에서 집을 다루었는데 이쪽 경기가 좀 낫습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 후행 지표거든요. 채용 지표라는 게. 그렇죠. 올 하반기는 전년도까지 너무 안 좋았어요. 이 건설도. 상대적으로 금융이나 건설이나 다 안 좋았었는데 건설사들이 올해 이제 채용 계획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서광이 비추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상무님 여기 헤드폰 껴주시겠어요? 네네네.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을 연결을 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고 서상무님의 또 조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연결을 하겠습니다. 청취자 연결됐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자분이시군요. 네. 지금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4학년 문헌정보학과 김지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4학년이면 지금 굉장히 바쁘고 고민 많으시겠네요. 네.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셨죠, 이미? 네, 이번에 저는 마지막 학기라서 취업 준비랑 수업 듣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문헌정보학과 하면은
지원하는 곳이 좀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문헌정보학과랑 경제학과를 같이 전공하고 있어서 예. 네, 그나마 상경 계열도 지원할 수 있어서 지원 네. 폭은 꽤 넓은 편입니다. 어느 쪽으로 그러면 좀 그 목표를 두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은행 위주의 대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경제학을 같이 전공을 하셨으니까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텐데 그래도 문이 넓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뽑혀지는 인원은 참 적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체감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인문학과 여자니까 아무리 이중 전공을 해도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요? 네, 다른 물산이나 아니면은 건설 쪽, 그다음에 화학 쪽 이런 쪽은 남자를 아무래도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런 쪽을 제하고 나면은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은행이나 일반 대기업의 마케팅 직종, 경영지원팀 이런 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 쓸 때 그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직무 능력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걸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맞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 요즘은 또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보고 있어서 많은 독서를 한 사람들이 유리하게 이렇게 좀 문제를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이랑 어떻게 역량이랑 연결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고 있어서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쪽 은행 업무와 관련된 학업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경력이라는 게 적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자소서 같은 데는 어떤 얘기를 그러면 좀 어필을 하도록 쓰시나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동아리 활동을 했던 거나 교환학생을 갔던 거 이런 저만의 경험을 잘 살려서 은행 업무 같은 경우는 직접 고객을 대하는 그런 업무가 많으니까 친화력이라든지 사회성 이런 거를 조금 강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밖에 또 본인의 차별점은 어떤 거를 쓰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문헌정보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요즘에 또 뜨고 있는 빅데이터나 그런 IT 쪽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고 실제로 수업도 많이 들어서 그런 거를 약간 어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스펙은 기본으로 다 가주셨겠죠? 네, 그건 저희 상무님이 크게 웃으셨는데 스펙은 워낙들 스펙 인플레이션이라서 아마 웃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전해주신 분 스펙 점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금융 쪽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요즘 친구들 금융 쪽 지원하시는 분들 보니까 금융 3종 자격증이라 그러잖아요. 어머. 다들 가지고 계시는데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저는 다는 없고 한 개만 땄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격증을 안 보는 추세여서 아예 쓰는 난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되는 것 같진 않고. 네네네. 3종 중에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고 영어 성적도 가지고 계시겠죠? 네, 영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우리 이제 그 청취자께서 그래도 좀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그렇게 메리트가 아니다. 필수가 아니다. 먼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5분간 본인을 소개하는데 영어 성적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네, 너무 기본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게 기본이라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게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전공 위주의 설명을 주셨다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청취자분이시자 또 취업 준비하고 계신 학생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원하시는 곳에 그냥 탁 붙으시기를 기원을 드릴게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기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말씀하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가 문헌정보학과의 네. 경제학과 부전공이라고 네네. 하셨어요. 요즘 대학교는 5학년이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그렇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전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인문계열 친구들이 상경계열 정도 해야 되겠다. 혹은 예. 이공계까지도 요즘 같이 부전공으로 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문호를 열어주나 그렇죠. 보죠? 그런 예.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최근에 채용 동향이라고 해야 되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기업의 채용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역량 중심의 채용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하는 채용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NCS 기반의 채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크게 틀린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할 줄 아는데 이거예요. 이 기반으로 이제 사람을 뽑고 있는 이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뒤에 저희가 스펙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뭐 탈스펙이니 뭐니 이제 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기저에도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트렌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량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직무 역량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력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뭐 기사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입은 그 경력이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준경력이나 아니면은 경험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턴십을 했다거나 그렇죠. 관련된 유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역량의 기준에 준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전공 역량이에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신입사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청취자께서는 문헌정보학과의 경제학과 네. 기반으로 지금 금융 대기업을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 쪽도 올해 채용 동향을 보면은 IT 자원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핀테크니 이제 이런 쪽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공계 쪽의 문호가 조금 더 넓은 것이 사실이고요. 경상계보다 오히려 그렇죠. 예. 그리고 상경계열이나 이제 인문계열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은 금융의 전문 분야 쪽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 경력들이 들어가시죠. 네. 그러면 신입들을 뽑는 분야가 어떤 데냐면 영업 분야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친구가 자소서 쓰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 기출된 이제 자소서 문항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거주지 인근 영업점을 방문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장의 영업 환경과 타 은행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기술하라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어려운데요? 어렵죠. 예. 뒤에 좀 이제 자소서를 얘기할 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게 뽑는 그 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보기 위한 질문들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금융 대기업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 예전과 같은 준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금융권의 신입사원 채용은 영업 위주로 하고 있구나. 예. 영업에 필요한 역량은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준 경력에 상응하는 경험이 뭐가 있는가. 네. 그다음에 전공에서 이와 유사한 내가 지적 백그라운드는 지식 경험은 뭘 가지고 있느냐. 네. 네, 이런 것들을 기술할 줄 알아야 되고 면접할 때 어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린 빨리 취업 잘했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금융기업 아직 원서 안 넣으셨으면 이 학생분도 좀 더 특화된 걸 쓰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2015 지벤잡 프로젝트 2탄 하반기 공채의 모든 것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성공하는 창업이란 어떤 것일까? 은퇴 이후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신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시는 내용과 연락처를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개인별 상황에 맞는 구직 노하우부터 컨설팅까지 최고의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물론 무료입니다. 상담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지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서둘러 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지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2015 하반기 공채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서명 인크루트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기업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봐야지 되겠죠.
KT 인재채용팀의 박지연 과장을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KT 채용팀의 박지연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요즘에 신입사원들 맞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즐거운 바쁨이네요. 예. 채용 규모는 얼마나 되고 일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우선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9월 1일부터 지원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네. 9월 15일까지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예. 이후부터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최종적으로 2016년 1월에 입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2차 면접까지 해가지고 시험이 끝나는 때는 언제예요? 12월 중순 정도면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채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신가요? KT는 특정 스펙을 초월해서 지원하는 직무와 부합하는 경험이나 품성을 가졌는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쌓기 위해서 진짜 노력해온 분들을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서류 전형부터 최종 임원 면접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직무별 특성이 반영된 여러 가지 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환으로 실제 직무 경험이 풍부한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달인 채용이나 또는 자기소개서나 지원서에서 보여줄 수 없는 자신의 열정을 직접 보여주고 싶은 분들을 위한 KT스타 오디션 등 열린 채용 제도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네. 또 이런 제도들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KT가 원하는 인재상 한마디로 정리가 되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KT의 핵심 가치인 글로벌 넘버원 KT 달성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를 선발하고 싶습니다. 네. 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 벽 없이 소통하는 인재, 고객을 존중하는 인재,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인재까지 해서 인재상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런 인재상을 모두 다 완벽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다만 위 4가지에 해당되는 본인의 장점 외에 본인이 부족한 부분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늘 배우고자 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KT가 원하는 인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인재 많이 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T 인재채용팀의 박지현 과장이었습니다. 네, 이것처럼 원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자소서, 마지막으로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 자소서의 기술 포인트나 면접의 구술 포인트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은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관점이 일단 똑같고요. 예. 그다음에 자소서와 면접의 차이는 면대면을 한다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면접에서도 자소서 기술 포인트하고 마찬가지로 기업에 요구하는 일자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일자리는 산업별로 필요한 역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주변의 선배들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 부분에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죠. 어떤 네네. 역량이 필요한지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 어떤 것들을 이끌어내어야 자소서나 혹은 면접이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네. 주변의 도움을 받는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면접이 면대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자, 그러면 맞아요. 누구를 사귀고 싶고 누구랑 일하고 싶죠? 예. 네, 인상이 좋아야 된다. 네, 열심히 한다. 예.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네. 이거는 뭐 교과서에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죠.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구랑 동아리를 같이 하고 싶고 누구랑 스터디를 같이 하고 싶고 누구랑 일을 하고 싶냐는 거죠. 네,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정말. 예. 그 포인트를 맞춰주기만 해도 면접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2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실패 없는 공략은 이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그렇죠. 하죠. 네네네. 한번 뭐 잘못했던 걸 다시 또 극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기업에 특정 기업에 제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 게 제가 실력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예전에는 스펙이 안 돼서 떨어졌다고 하지만 네. 지금 특정 기업에 내가 떨어진 건 실력이 없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산업 환경하고 그 기업에서 뽑는 일자리가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안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연한 생각이 필요하네요. 그럼 난 뭐 다른 기업에 나한테 맞는 자리를 찾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계속 대시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근데 본인의 역량이 정말 이 분야에 있는 것 같다. 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도전하는 포인트를 좀 달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금융권을 두드렸는데 떨어져요. 그럼 금융권은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산업 기반으로 가거나 영업이 안 되면은 예를 들면 기획으로 간다거나 이런 시도들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자신의 역량을 잘 포장하셔서 물론 이 역량을 갖추셔야 되겠지만은 취업준비생들 많은 성공을 거두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서미영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2탄 하반기 공채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잡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생생경제 특별기획 프로젝트 집앤잡.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미래에는 방구로 가는 자동차를 탈래요. 미래에는 시간을 올리는 냉장고를 만들 거예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